과학기술의 발전은 인류의 삶을 풍요롭게 합니다. 최첨단 과학기술 사회에 도달한 현재, 과학기술에 대한 일반 대중의 이해를 증진시키는 대중화의 필요성이 강조되고 있는데요. 오늘 명불허전인에서는 더 나은 세상을 만들기 위해 끊임없는 연구와 실험을 지속하는 우리 지역의 과학인을 만나봅니다. 박사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예, 먼저 시청자께 소개를 좀 부탁드립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저는 한국원자력연구원에서 38년 동안 근무하고 딱 2달 전에 퇴직을 하였고, 대덕연구단지에서 사단법인 따뜻한 과학마을 벽돌한장이라는 재능기부단체를 만들어서 과학 대중화 활동을 하고 있는 정용환입니다. 예, 만나서 반갑습니다. 따뜻한 과학마을 벽돌 한 장. 구체적으로 어떤 단체인지 좀 궁금하거든요. 예, 벽돌한장은 대덕에 있는 과학자들이 주축이 돼서 재능기부단체를 만들어서 활동하고 있는 단체입니다. 대덕에 있는 과학자들이 어떻게 보면 국가의 수혜자였다면 이제는 지역사회를 위해서 뭔가 일을 좀 해보자 하는 차원에서 만드는 순수한 재능기부단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 벽돌 한 장이라는 이름이 담긴 의미가 굉장히 클 것 같거든요. 어떻게 이렇게 지어졌을까요? 예, 벽돌 한 장이 우리가 벽돌 한 장 자체는 큰 의미가 없지 않습니까? 그렇지만은 벽돌이 하나씩 모이다 보면 큰 일도 할 수 있고 큰 건축물도 만들 수 있지 않겠어요? 그래서 그런 뜻에서 우리 개인도 하나하나 재능은 작지만은 그 재능이 모이다 보면 큰 일을 할 수 있다는 차원에서 이런 벽돌 한 장이라는 이름을 짓게 되었습니다. 이게 벌써 10년이 넘었다고 들었어요. 예, 그동안에 어떤 그런 과정과 성과가 궁금하거든요. 10년이 넘었죠. 2013년도 11월 4일자로 정식적으로 출범을 했으니 벌써 딱 만 10년이 넘었죠. 취지에 공감하는 분들이 많이 생겨서 지금은 일반인들도, 그 다음에 공무원들이나 직장인들, 또 학생들도 많이 참여해서 한 150여 명 정도가 함께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과학 이야기 강연 중 총 5천 명이 넘는 시민이 또 참석을 했어요. 이제 과학자 10여 명이 학교를 이제 찾아가서 강연을 하면 주로 어떤 이야기들의 호응을 좀 많이 보이는지. 그 활동은 크게 나눠서 과학문화 활동하고 지역사회 활동을 있는데, 과학문화 활동을 제일 많이 하고 있는 것이 과학마을 과학이야기라는 활동을 하고 있는데, 이거는 매달 한 번씩 대덕연구단지에서 대중과학 강연을 하고 있습니다. 한 85회가 넘고 한 5천 명이 지금까지 참여한 거로 이렇게 지금 파악이 되고 있고, 7살짜리 유치원생부터 80 먹은 할아버지까지 참여하기 때문에 아주 다양합니다. 그래서 아마 우리나라에서 가장 스펙트럼이 넓은 이런 과학 강연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 찾아가는 과학여행이라는 그 학교를 찾아가서 하는 그 강연 프로그램이 있는데, 그 강사의 프로필과 강연 주제를 미리 학생들한테 전달해 줍니다. 천문을 듣겠다, 로봇을 듣겠다, 바이오를 듣겠다, 에너지를 듣겠다 해서 자기네들이 선정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학생들이 주제를 선정하기 때문에 만족도가 굉장히 높고 선생님들이 굉장히 좋아하는 프로그램입니다. 그래서 한 3,000명 이상들이 학생들이 저들이 접했습니다. 지금까지. 이제 다양한 연령대별로 이렇게 또 이렇게 수업을 강연을 듣는다고 했는데 관심이 깊은 과학 분야가 있을 것 같아요. 또. 예, 있죠. 그게 이제 연령대별로 관심이 달라지는 그 과학 주제가 있는데, 예를 들어서 유치원생들 같은 경우에는 로봇 전문가를 불렀을 때 인기가 좋습니다. 초등학교 이제 고학년이 올라갈수록 좀 이제 바이오나 미세먼지, 그다음에 탄소 중립 이런 관점에서도 또 관심을 갖게 되고, 또 성인으로 진행하게 되면은 4차 산업 관련된 기술에 관심이 많고, 그래서 이제 성인들은 또 인공지능 관련된 기술에 대해서 관심이 많고, 그래서 연령대별로
자기가 관심 있는 주제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연구하는 시간을 쪼개서 나머지 시간을 활용해야 되기 때문에 모두 다 사명감을 갖고 참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이제 나눠서 이제 어느 분은 이제 홍보를 맡고 어느 분은 기획을 맡고 좀 효율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과학 대중화 활동의 중심에 서서 열심히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박사님 지난 2019년 사이언스 비즈 어워드에서 이제 수상을 이제 하셨는데 행사는 어떤 행사인지 좀 궁금하거든요. 예, 사이언스 비즈 어워드는 과학 창의재단에서 주관해서 주는 상인데 그 해에 과학문화 활동을 아주 잘한 기관이나 단체를 선정해서 격려 차원에서 주는 상입니다. 그래서 매우 영광스러운 상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상을 받기 위해서 하는 활동은 아니지만은 그래도 이제 그런 상을 받게 되면은 같이 일하는 사람들이 이제 또 힘이 생기고 또 새로운 일을 이제 모색할 때 또 원동력이 되고 그렇습니다. 이제 과학 강연뿐 아니라 이제 지역 사회를 위한 일에도 늘 앞장서고 계신데 이제 중요한 사항이라면은 또 이제 토론회를 연다고 또 들었거든요. 예. 저희들이 이제 과학 문화 활동뿐이 아니라 지역 사회 활동도 같이 하고 있는데요. 지역에 이제 현안 사항이 생겼을 때는 저희들이 토론회도 해서 대안도 제시하고 반대 운동도 하고 있습니다. 대덕연구단지의 그 중심에 대덕과학문화센터라고 그게 한 15년 동안 방치되고 있잖아요. 그게 한때 이제 건축업자에 넘어가서 21층짜리 오피스텔을 짓는다고 추진하고 있을 당시에 과학자들의 커뮤니티 센터로 해야 된다 하는 관점에서 토론을 해서 대안을 갖고 대전시에 제시한 적도 있고 반대 운동도 한 적이 있습니다. 네. 지역사회 커뮤니티 이제 활성화를 위한 이제 프로그램도 진행을 이제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네. 예. 어떤 프로그램을 진행하시는지. 여러 가지 활동을 하는데 몇 가지 소개를 드리면은 저희들이 이제 지역민들하고 과학자들과 함께 그 우리나라 과학 현장을 갖다 방문하는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 고흥의 나로호 센터를 우리 과학자들이 같이 가면서 차를 전세를 내서 가면서 설명도 해주고 현장에 가서 설명해주고 갔다 오는 프로그램도 하고 있고 진행한 적이 있고 방사선 폐기물장도 같이 가서 현장을 보여주면서 이해를 돕는 이런 활동도 같이 하고 있고 과학자들이 또 원도심을 이해를 해야 된다. 그래서 원도심을 방문하는 프로그램을 몇 년 동안 쭉 해온 경험도 있고 또 기부금도 전달하는 이런 프로그램, 다양한 프로그램을 하고 있습니다. 박사님께서는 이제 누구보다도 과학 정책 이슈에 이제 관련된 업무에는 앞장서서 지금 힘을 써주시고 계시잖아요. 지금 과학에 대한 이슈. 예, 이게 어떤 게 있을지 좀 궁금합니다. 대전, 세종, 충남에 한정된다기보다 연구비 삭감이 가장 현안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연구비 삭감으로 인해서 연구원들이 굉장히 사기가 저하되어 있고 위축되어 있는 것이 사실이기 때문에 대전 시민들도 이에 대한 이해를 갖다가 구하고 공감대를 형성해 줍사 하는 것이 제 생각이고 또 하나 이제 말씀드리면은 작년에가 대덕 특구의 50주년이었지 않습니까? 개도국에서 선진국가로 발전시키고 경제 대국으로 발전시키는데 엄청난 역할을 했는데 대전 시민이 이걸 같이 이해를 하면 좋겠다는 게 제 생각입니다. 그래서 대덕연구단지에서 나오는 그 중요한 기술을 몇 가지 정도는 서로 이해를 하면 좋겠다. 국방과학연구소에서 나온 그 K9 자주포 같은 것은 우리가 국방 강국으로 갈 수 있고 그다음에 원자력연구소에서 개발한 해결유 국산화나 한국형 그 원전 개발 같은 거는 우리가 원전 강국으로 되면서 아랍에미리트에 수출도 할 수 있는 길을 했고 이런 거는 우리가 대전 시민들이 같이 공감대를 형성하면 좋겠다 하는 게 제 생각입니다. 2달 전에 이제 정년 퇴직하셨잖아요. 그 한국원자력연구원에서 이제 영연직 연구원으로 이제 근무를 하셨을 때 어떤 일들을 좀 해왔는지에 대해서. 네. 저는 뭐 원자력연구원에서 원자력 전공자가 아니고 저는 재료 전공자입니다. 그래서 원자력 발전소에 들어가는 소재를 개발하는 연구를 쭉 해왔습니다. 그래서 원자력 재료가 원자력 발전소의 그 안전성을 좌우하거든요. 그래서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한 연구를 쭉 해왔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이 세계 원전 관련 소재 시장에 이제 판도를 바꿀 정도의 신소재인 하나를 이제 개발한 업적을 갖고 계신 걸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예, 이 하나 기술을 지켜낸 일도 아주 큰 업적이시잖아요, 사실. 이 부분에 대해서 또 더 궁금해요. 네.
일단 원자력 발전소에는 사람의 심장과 같은 역할을 하는 원자로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는 해결류 피부관이라는 부위가 그 아주 중요한 그 핵심 부품이 있는데 여기에 지르코늄이라는 그런 소재가 특수 소재가 사용되고 있습니다. 이 그 소재의 역할은 뭐냐면은 방사능 물질이 외부로 누출되는 것을 막아주고 핵 분열을 안전하게 잘 일어나도록 하는 역할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소재가 주로 외국에서 전량 수입해서 사용하게 되고 있습니다. 11전 12기의 실패와 도전을 통해서 새로운 소재를 개발할 수 있었고 세계 그 시장 판도를 바꿀 수 있는 하나 브랜드의 새로운 신소재를 개발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제 하나 신소재를 개발해서 산업체의 기술 이전을 막 하려고 하는 찰나에 굉장히 큰 복병을 만나게 됩니다. 그 복병이 뭐냐면은 세계 최대의 원자력 회사인 프랑스의 아레바라는 회사가 제 특허에 대해서 소송을 걸어오게 됩니다. 처음에 소송을 당했을 때 굉장히 당황했고 어찌할 바를 몰랐습니다. 당시 원자력연구원의 특허가 한 1,500 건이 됐는데도 소송을 당해본 적이 없고 처음이었고 그 당시 변호사도 없었고 변리사도 없었고 특허팀도 없었기 때문에 단지 연구 개발자인 저하고 이제 팀 동료들이 그걸 다 대응을 할 수밖에 없었어요. 5년 동안을 그걸 끌고 가는데 너무 힘든 과정이었어요. 중간에 포기를 하려고 했었는데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간 결과 5년 만에 저희들이 승소를 했습니다. 그래서 승소를 했는데 이제 끝났는가 했더니 그쪽에서 또 항소를 했어요. 항소를 해서 다시 2년 반 동안 또 끌고 가갖고 7년 반 만에 저희들이 최종 승소를 했습니다. 그래서 최종 승소를 하는 날, 그날은 제가 정말 잊을 수 없는 순간이었습니다. 재판관이 우리 손을 딱 들어주고 나갔을 때 그 순간만은 제가 정말 잊을 수 없는 제가 태어나서 가장 기억에 남는 날이고 가장 기뻤던 날로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과학기술계 이제 최고 권위 있는 상인 대한민국 최고과학 기술인상을 수상하기도 했습니다. 지금까지 이제 보유한 이제 특허와 세계적으로 인정받는 논문도 아주 이제 많은 걸로 알고 있는데 뭐 그래도 좀 간략하게 또 말씀 부탁드립니다. 네, 제가 2015년도에 대한민국에서 가장 권위 있는 상인 대한민국 최고 과학기술상을 수상했습니다. 뭐 운이 좋아서 수상했다고 할 수 있는데요. 이 상이 저한테 굉장히 의미 있고 영광스러운 것이 뭐냐면은 이게 기초 과학을 하는 분들한테 주로 주는 상이거든요. 그래서 보통 대학 교수님들이 많이 상을 받아요. 그래서 서울대학교 카이스트 교수님, 그 다음에 포항공대 교수님들이 그동안 쭉 받아왔거든요. 그 다음에 물리, 화학, 생물, 공학, 기계, 화공 모든 분야 통틀어서 한 명 줍니다. 대덕연구단지에 출연연구소는 저도 응용연구를 합니다. 그래서 응용연구를 하는 출연연구 중에서는 제가 처음으로 받았어요. 그 이후에 받은 사람이 아직도 없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이 상이 저한테는 굉장히 의미 있고 영광스러운 상이라고 저는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대한민국 원자력 기술이 이제 세계 선진국들과 나란히 한다는 건 1세대 이제 과학자들의 피와 땀이 있었기에 이제 가능한 일 아닌가 좀 생각이 좀 들거든요. 이런 좀 에피소드가 좀 있으면 듣고 싶은데. 우리나라가 자원 빈국이고 에너지 부족 국가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제 6.25 전쟁 이후로다가 우리가 에너지가 부족했을 때 원자력을 선택하게 된 것은 굉장히 잘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원자력은 머리로 캐는 에너지라고 하거든요. 그때 선택을 잘했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지금까지 에너지를 갖다가 자립할 수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초창기에 우리 선배님들이 원자력 기술 자립을 하기 위해서 엄청난 노력을 했어요. 그래서 해결료 국산화를 이뤘고 한국형 원전을 개발해서 원전 간국이 됐고 그 결과 우리가 UAE에 수출까지 할 수 있는, 그래서 우리 선배님이나 우리 동료들이 그 헌신적인 노력이 있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사실상 초창기에 연구단지의 그 연구시설이라든가 인프라는 굉장히 형편없었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도 사실상 연구시설이 없어갖고 표준연구소 다니면서 연구했고 기계연구소, 뭐 에너지연구소 쫓아다니면서 막 그 사람들 장비 안 쓸 때
저녁 시간에 실험을 했고 주말에 실험을 했고 이런 식으로 실험을 해오면서 그 어렵게 실험했던 기억이 아직도 생생합니다. 대한민국 그 과학기술의 산 증인으로서 현재 이제 대한민국 과학기술을 향해 이제 좀 전하고 싶은 이야기가 좀 있을 것 같은데. 있죠. 제가 꼭 하고 싶은 얘기가 딱 두 가지가 있는데, 제가 38년 동안 그 과학기술인으로 살아오면서 제도상으로 좀 이제 바뀌어야 된다고 생각하는 게 두 가지가 있는데, 첫째는 뭐냐면은 PBS 제도라는 겁니다. 프로젝트 베이스드 시스템인데, 이게 뭐냐면은 단적으로 얘기하면 연구원들의 인건비를 과제에서 받는 시스템으로 바뀌었기 때문에 연구원들이 마음 놓고 연구를 못하고 과제 수주하는 데만 급급하게 된 제도이기 때문에 이거는 반드시 바뀌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 두 번째는 IMF 때 우리가 정년이 65세에서 61세로 줄어들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다시 65세로 환원돼야 되고 65세뿐이 아니라 70세까지 저는 늘어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연구를 잘할 수 있는 사람들한테는 계속 일할 수 있는 기회를 줘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왜 그래야 되느냐 하면은 우리가 의대 쏠림 현상이 굉장히 강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공부 잘하는 사람들이 전부 의대 가려고 그러고, 그것이 뭐냐면 과학자들이 그 처우라든가 홀대 정책하고 연관이 돼 있거든요. 그래서 과학자들도 안정적으로 연구를 할 수 있게끔 해주고, 정년도 65세, 70세까지 일할 수 있게 해주고, 대우도 뭐 의사만큼은 아니지만 어느 정도 해주고, 이런 그 처우를 잘해준다면은 공부 잘하는 학생들이 자연히 과학자가 되는 길로 선택하지 않을까 하는 차원에서 그 학자들이 처우를 좀 바꿔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박사님께서는 어렸을 때부터 이제 과학자를 꿈꾸셨는지 궁금하거든요. 제가 지금 생각하면요, 어렸을 때부터 과학자를 꿈꿨던 건 아닌 것 같아요. 제가 초등학교, 중학교 때는 꿈이 뭐였는지 알아요? 군인이 되는 거였었어요. 제복이 굉장히 멋있었고, 당시 내가 초등학교, 중학교 다닐 때는 대통령이나 높은 사람들이 전부 군인 출신이었었어요. 야, 그러면 높은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군인이 되는 길이다 해서 군인에 대한 꿈을 갖고 있었는데, 근데 고등학교 가면서 눈이 좀 안 좋으니까 군인에 대한 꿈을 걷고, 그때부터 이제 기술자가 돼야 되겠다 꿈을 꾸고서 이제 내가 이제 공과대학을 갔고, 공과대학에서 공부를 하다가 공부를 더해서 과학자가 돼야 되겠다 해서 대학원을 가게 되고, 석사 박사를 함으로 인해서 과학자의 길을 걸었고 38년 동안 지금까지 과학자의 길을 걷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38년 동안 이제 지금 일을 하셨잖아요. 직접 느낀 과학의 어떤 그 매력이 뭘까요? 저는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그 한 번 빠져들면 못 튀어나오는 어떤 매력이 있는 것 같아요. 과학이라는 것이. 과학이라는 것은 누가 시켜서 하면은 성공할 수 없어요. 자기가 좋아서 한 번 빠져들면 하면은 거기서 못 태어나갈 정도로다가 거의 미쳤다 할 정도로 빠져들어야지만이 성공할 수 있거든요. 그게 난 과학적인 매력이라고 보거든요. 제가 그런 경험을 했거든요. 제가 처음에 그 하나 신소재 개발할 때 처음에 그 자신만만하게 시작을 했는데 안 되는 거예요. 계속 거기에 빠져들어서 3년 동안을 제가 반복을 했어요. 그렇지만은 3년 만에 제가 성공을 했어요. 그 3년 만에 성공을 할 때 그 맛보는 희열은 이루 말할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과학은 뭔가 계속 빠져드는 매력이 있다. 이것이 저는 과학의 매력이라고 생각합니다. 나 인간 이제 정용환으로서의 좀 힘든 점이 또 있었을 것 같긴 한데. 가정을 좀 소홀했던 거죠. 애들 이제 집안에 대해서 내가 그 애들 교육 문제라든가 집안에 이제 신경을 쓸 시간이 좀 적었던 게 나중에 가서 이제 지금 와서 생각하면 좀 후회가 됩니다. 그 당시에 왜 조금 신경을 못 썼을까 했는데, 그 당시에는 내가 선택이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다 하는 것이 그 당시 상황이었습니다. 과학자들의 이제 재능 기부와 사회 공헌을 위해 앞장서는 박사님의 그런 가장 큰 이유가 있을까요? 예, 저는 있습니다. 뭐냐면은 대덕연구단지에 살면서 정부의 특혜를 받았다고 수혜자라고 항상 생각하고 살아왔어요. 왜냐면 내가 정년까지 안정적으로 직장을 다닐 수 있었고 정주 여건이 좋은 데서 생활을 해야 한다고 저는 생각해요. 그러면 이제는 지역사회를 위해서 내가 뭔가 해야 된다고 항상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연구에 어느 정도 성공을 하고 나서 이제는 내가 그런 걸 할 때다. 물론 연구도 계속하는 것도 의미가 있고 가치가 있는 일이지만은
과학 대중화, 지역사회 활동하는 것이 더 가치 있지 않느니라. 그래서 10여 년 전부터 그쪽에 내가 발을 들여놓고 그쪽에 쭉 하고 있고, 연구 분야는 내가 후배들이 잘할 수 있게끔 도와주면 되겠다 하는 것이 내 가치관의 변화가 해요. 그래서 그쪽 일을 쭉 해오고 있습니다. 과학 대중화가 이루어진 이 과학마을의 완성체를 좀 그린다면 어떤 그림일지. 과학마을 완성체요. 제가 생각하는 과학마을은 과학이 일반인들이 즐길 수 있는 과학 문화가 형성되고, 과학이 일반인들부터 지지를 적극적으로 받는 그런 문화가 형성되는 나라를 만들고 그런 마을을 만들고 싶은 게 제 꿈입니다. 유성만 해도 과학적인 행사 같은 게 많고 과학에 대한 인식이 높아요. 학생들이나 학부모들이나 보면은. 그래서 과학에 대한 서로 이해도가 높은데, 동구 쪽만 가서 제가 강의를 하더라도 과학에 대한 인식이라든가 과학에 대한 혜택이 굉장히 떨어집니다. 그래서 이런 문화를 점점 퍼뜨려서 과학의 혜택을 못 받는 사람들한테 전체적으로 같이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문화를 조성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고, 그게 과학마을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싶은 일들이 아직도 많으실 것 같고, 그 다음에 또 계획이 더 있으실 것 같아요. 좀 더 듣고 싶습니다. 물론 지금 과학 대중화나 과학 활동을 계속 한다는 거는 제가 앞으로 해야 될 일이고, 근데 이제 앞으로는 제가 조금 여유가 생기니까 주로 섬 지역이나 산간 지역, 좀 애진 지역을 찾아다니면서 과학 강연을 하고 과학 멘토링을 집중적으로 할 예정입니다. 이미 작년 12월 달부터 저는 이 일을 시작을 했어요. 작년 12월 달에 저 동해안에 있는 아주 조그마한 전교생이 20명이 되는 학교에 가서 제가 전교생 모여놓고 강연을 했는데, 애들이 눈이 초롱초롱합니다. 그래서 거기서 애들한테 지식을 전달해주기보다 꿈을 심어주는 강연을 하고 왔고, 육체적으로는 피곤하지만은 굉장히 마음으로는 편안하고 보람이 있는 하루를 보내고 왔기 때문에 앞으로는 그런 활동을 제가 하고 싶은 것이 제 앞으로의 계획입니다. 제가 작년에 영광스럽게 지식재산대상을 받았습니다. 이 상이 저한테 또 의미가 있는 상인 게, 왜냐면 그동안에 저는 상을 많이 받아왔지만 연구를 잘했다고 받은 상이 주였거든요. 근데 이렇게 지식재산 전문가도 아니면서 연구자 입장에서 지식재산상을 받은 것은 저한테 굉장히 의미 있고 중요한 상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고맙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